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속았지만 살떨리게 복수를 선사한 30살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사실은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도 공을 들이길래 허락해 줬더니 이놈이 절 속이려던 거였어요. 그걸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서 알게 되었고요.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따졌더니 그 미친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만나서 당신도 네 엄마도 잠시라도 행복했었잖아. 그러면 대체 뭘 그래? 지가 무슨 기쁨조예요. 잠시라도 행복했었다면 절 속이려고 했던 게 없던 일이 돼요. 그런데요, 그 인간 공범도 있더라고요. 아주 저 하나 속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모든 법을 이용해서 그 인간을 혼내주었습니다. 작정하고 속이는 놈한테는 작정하고 혼내줘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왜 트라우마 때문에 결혼을 하기 싫어했었냐면요. 저희 아빠 때문이에요. 어릴 적엔 집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아빠가 돈을 좀 잘 버셨거든요. 풍족하다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생활비 걱정은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가요, 저랑 제 여동생을 낳고 나서부터 계속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아주 아들 바보셨어요. 뭐든지 손주도 아들이어야 하고 며느리는 아들 많이 낳아야 잘한 거래요. 그런데 동생 낳고부터는 엄마가 다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댁만 가면 엄마는 구박덩어리였습니다. 예, 너는 애 둘 낳고 끝이냐? 딸만 낳고 끝낼 거면 왜 우리 집에 시집을 왔어? 딸만 있는 집안이라 그런가? 왜 남들 척척 낳는 아들을 못 낳냐? 아이 너 몸 어디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밥 먹다가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뱉으시는 거예요. 엄마는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어깨가 점점 작아지고 표정이 싹 굳어지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저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런 상황이 오면 아빠가 중간에 나서셨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안 낳고 싶어서 안 낳겠어요? 안 생기니까 그런 거지. 이게 다 내 탓이라네. 네가 왜 네 탓을 해? 천연이 씨를 받지를 못하는 건데. 쟤는 예전 같았으면 소박 맞았어. 할머니는 그렇게 아들 손주를 원하셨고 엄마한테는 늘 듣기 힘든 말들을 퍼부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할머니 바람대로 저희 집에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의 존재는 저희 집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 아이는 저희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아빠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와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아빠가 바람이 났고 엄마와 아빠는 그 일로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그런데요, 흔히들 남자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의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바로 아빠의 첫사랑이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첫사랑이랑 깊은 사이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머니가 반대하셨어요. 아빠의 첫사랑은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이래요. 할머니도요, 할아버지 없이 혼자 자식들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더더욱 가난한 며느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마음을 굳히셨던 것 같아요. 자신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왔으니까 아들만큼은 좀 있는 집에 장가 보내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때 아빠는 외할아버지 가게에서 일하고 계셨는데요. 외할아버지는 그 시절 시골 동네에서 꽤 잘 사는 쪽에 속하셨고요. 외할아버지 가게에 일하는 사람만 몇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가족이 맺어준 결혼을 하잖아요. 할머니가 욕심내서 아빠를 아빠가 일하고 있는 가게 사장님네 딸과 결혼시키려고 수를 썼대요. 바로 결혼식을 올리자고요. 그래서 말이 나왔을 때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며칠 걸리지도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와 첫사랑은 깊은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할머니 뜻을 거스를 수 없어서 결국 헤어졌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아빠 첫사랑은 임신 중이셨던 거예요. 아빠와 헤어진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 모든 걸 몰랐고요. 그 사이에 저희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는 그 충격 때문인지 곧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부모님을 모시는 장남한테 재산을 몰아주는 게 당연하게 여길 때잖아요. 엄마는 첫째 딸이고 아래로 이모들이 있어서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뒤엔 엄마가 자연스럽게 모든 걸 물려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의 관리와 결정은 다 아빠가 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아빠가 외할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아빠 손에 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서울로 출장을 가셨다가 거기서 그 첫사랑을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전에 헤어질 때 그 여자가 아빠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아빠 몰래 아기를 낳아 혼자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셨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데 아빠는 그 여자가 아이랑 함께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걸 보고 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엄마한테도 저희한테도 아무런 설명 없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엄마는 그 여자와 아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난리를 쳤어요. 근데 아빠가 오히려 더 완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참고 살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싫다고 하자 결국 그 첫사랑이랑 아이를 할머니 댁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요, 예전엔 아빠가 그 여자랑 연애할 때만 해도 여자네 집안이 너무 별 볼 일 없다고 할머니가 반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바라시던 아들 손자를 떡하니 눈앞에 데려다 주니까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심지어 그 아들이 저희 아빠를 꼭 빼닮았었거든요. 생김새부터 표정까지 딱 봐도 아빠 피가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요. 할머니는 엄마가 있는 곳으로 쫓아와서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못 낳는 년이 더 낮은 법이다. 어디 하늘모 선줄 모르고 지서방을 내쫓아. 너 안방에서 당장 짐 빼라. 여기 들어올 사람이 있어. 어머님, 바람피나 아들 혼내주진 못할 망정 두둔하시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이 집 제 집입니다. 우리 아빠가 해준 제 집이라고요. 그 년놈들이 이 집에서 다정하게 사는 꼴 전 못 봅니다. 썩을 것. 남의 집안 대말아 먹은 년이 뭐 할 말이 많다고 대들기를. 그러면 말아라. 이 집 아니어도 살 곳은 많으니까. 그때부터 아빠는 저희 집으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 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냥 거기서 살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처음엔 퇴근만 거기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예 집에 오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집을 떠난 채로 사는 동안 그 아빠의 첫사랑 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빠가 엄마한테 찾아와서는 돈 몇 푼 쥐어주고는 이혼하자고 했대요. 아주 뻔뻔하게요. 엄마가 더는 못 참으시겠다고 할머니 댁으로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 자리엔 아빠도 있었고요. 엄마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수도가로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퍼서 아빠와 할머니한테 물사다구를 날렸다고 해요. 우리 아빠 돈으로 사는 놈이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조강식 처리버려. 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놈의 집구석 아주 쪽박 찰 줄 알아.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 한번 해봐. 내가 그거 무서워할 것 같냐? 어디 마음껏 해보라고. 아빠가 엄마를 대놓고 도발했고요. 그래서 엄마는 그날 이후로 이를 갈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엔 이혼이라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이혼 절차를 진행했어요. 먼저 아빠가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외할아버지 가게 덕분이잖아요. 그거 먼저 뺏어왔고요. 거기다 위자료까지 받아냈어요. 그래서 아빠는 결국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엄마한테 대놓고 이년저년하면서 저희 앞에서 욕을 해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더 큰 소리로 욕을 받아쳤어요. 욕으로 맞불을 놓으신 거죠.
결국 할머니가 쫄아서 그냥 가버렸는데 전 그때 저희 엄마가 맨날 움크러드는 모습만 봤었는데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엄마는 이혼을 하고 난 후부터 고향의 정이 뚝 떨어지셔서 그 시골 동네를 전부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셔서 저랑 제 동생을 키우신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셨냐면 엄마한테 위암이 생겼어요. 다행히 일기라 바로 수술은 하셨지만 그 시절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 때문에 남자가 싫었어요. 엄마가 입버릇처럼 남자는 다 저래 하셨던 것도 있어서인지 저도 남자를 만나는 게 영 내키질 않더라고요. 대학생 때 몇 명 사귄 적은 있었는데 한 명은 완전 마마보이였고 또 한 명은 바람둥이였어요. 제 인생의 남자는 그 둘로도 충분해요. 결혼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대리를 달고 3년 정도 일했을 때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직급으로 이직한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부서는 달랐지만 인사팀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부터 묘하게 동병상련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마치 입사 동기처럼 친근감이 들더라고요. 이후로도 일하면서 틈틈이 서로 업무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회사 일에 대한 푸념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보다 2살 어리다고 했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워낙 말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어서 저도 편하게 지냈죠. 이후로도 일하면서 틈틈이 서로 업무에 대해 조언도 해주고 회사 일에 대한 푸념도 나누고 점심시간이나 커피타임에도 종종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던 것 같아요. 저보다 2살 어리다고 했고 결혼도 안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워낙 말도 잘하고 재밌는 사람이어서 저도 편하게 지냈죠. 보면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이었고 누가 봐도 센스 있고 매너 있는 스타일이라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부서랑 그 과장님이 있는 부서가 같이 회식을 하게 됐어요. 평소엔 부서가 달라서 인사만 나누는 정도였는데 그날은 자리가 섞이다 보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게 됐죠. 제가 그날따라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그 과장님이 제가 걱정된다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괜찮다고 했는데도 굳이 택시 태워서 동행하시더니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괜찮아요? 집에 다 왔어요. 회사랑 꽤 머네요. 여기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술에 취해서 안 해도 되는 TMI를 잔뜩 늘어놨던 거예요. 그냥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자리였고 간단히 고맙다고만 하면 될 일이었는데 괜히 마음이 풀어졌는지 입이 막 풀려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집이에요. 아빠 집 아니고 엄마 집.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는 아빠랑 이혼한 사람이에요. 그때 저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빠가 바람 피우다가 쪽박 찬 얘기부터 시작해서 엄마가 서울 올라와서 다세대 주택을 사서 건물주가 된 얘기,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도 하나 더 있다는 얘기까지 엄마 자랑을 줄줄 늘어놓으면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존경하는 마음을 술김에 다 쏟아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과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많이 보이기 시작한 게요. 그날 이후로 말을 거는 빈도도 부쩍 늘었고 뭔가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회식 이후로 좀 친밀해졌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회식이 목요일이었고 금요일에 출근했을 때 그 과장님이 제 속은 괜찮냐고 물으시면서 숙취 음료를 사다 주더라고요. 그땐 그것도 그냥 예의라고 생각했죠. 근데 주말에도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 하냐고, 쉬고 있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렇게 안부를 묻다가 영화 보러 가자는 말도 슬쩍 꺼내고 회사에서는 같이 점심 먹자고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어쩌다 보니 카톡으로 하루 일과를 주고받는 사이가 됐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표현도 조금씩 더 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어요. 뭔가 더 깊어지는 기류가 느껴졌고 거기서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려 말하지 않고 제가 먼저 대놓고 말했어요. 혹시 이거 저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러지 말아요. 저는 결혼 생각도 없고 연애할 마음도 없어요. 너무 딱 거절하지 말아요. 그래도 한 번은 생각해줘요. 저는 과장님 좋아요. 전 많이 진지합니다.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고 대놓고 고백을 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남자 과장님이 더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회사에서 피해 다니기도 했어요. 매번 발각되긴 했지만요. 그런데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식이 또 있었고 그 과장님이 상사분들 앞에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큰 소리를 쳐버리는 바람에 또 같이 집에 오게 된 거예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마침 저희 엄마를 마주치게 됐고요. 엄마는 제가 남자랑 같이 있는 걸 보시자마자 표정이 환해지셨죠. 사실 엄마는 제가 남자를 안 만나는 걸 늘 안타까워 하셨거든요. 제 트라우마가 엄마 입장에선 아픈 손가락 같은 게 된 거죠. 그러더니 엄마가 자꾸 그 과장님 보고 집에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엄마의 호구조사가 바로 시작됐고 그 과장님도 민망할 법한 상황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그런 사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엄마는 벌써 마음속에서 결혼까지 그리더라고요. 나는 이 결혼 찬성이야. 자네가 우리 딸을 많이 아껴줬으면 하네. 너무 큰일을 겪어서 애가 남자한테 마음을 못 열어. 아휴, 이게 다 내 탓이지 뭐. 아직 저에게 마음을 다 열진 않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다친 마음을 열고 결혼까지 꼭 성공하겠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걸 보는데 문득 내 결혼이 엄마한테는 이렇게 큰 바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는 저 바래다 준다는 과장님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 앞에 거의 도착하면 꼭 뭐라도 챙겨주고 싶었던 건지 식빵이라도 하나 들려서 가져가서 엄마랑 먹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제가 그 과장님이 줬다고 드시라고 하면 그 과장님은 사람이 됐다고 얼른 결혼하라는 말까지 했었어요. 정말 엄마의 진도는 정말 빨랐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과장님께 굳히게 된 결정적인 일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과장님이 매일같이 있던 자리에 없으니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 동생도 연락이 안 되고요. 그 순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몇 달 전에 엄마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도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으시고 만약 상황이 심각하면 앰뷸런스를 불러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면서 집 앞으로 달려갔어요. 택시에서 내려 집 창문을 봤는데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엄마가 집에 계신 것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을 하고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 도어락을 열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진짜 놀라서 자빠질 뻔했어요. 우리 집에 과장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엄마, 제 동생이랑 같이요.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셋이서 야식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 그때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놀라고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셋이서 같이 달래주는데 그 장면이 마치 진짜 가족 같더라고요. 나 없이도 우리 가족을 챙겨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과장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가족이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한번 제대로 만나보자고요. 그랬더니 과장님도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어요.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고요. 그때가 봄이었는데 저희는 가을에 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아주 초스피드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먼저 예비 시부모님을 뵙게 됐어요. 시골에 사시는데도 저희가 바쁘다고 일부러 배려해 주셔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고급 중국 요리 전문점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고 분위기도 괜찮았고 두 분 다 저를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엄마와도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까다로운 분들이 아니셔서 서로 자식 자랑만 오가고 분위기 좋게 훈훈하게 마무리됐죠. 근데요, 너무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니까 오히려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할 정도로 잘 풀리는 느낌,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잘 풀리는 것도 딱 그때까지였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착착 진행되던 중에 친정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엄마의 기립성 저혈압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고 심장 기능 이상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뇌로 가는 혈류가 자꾸 부족해지다 보니 만성적인 산소 부족 상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인지가 자꾸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혹시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걱정을 털어놓으니까 예비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나도 장모님 걱정이 많이 돼. 혼자 계실 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봐 마음이 놓이질 않네. 우리 그러면 신혼집 따로 구하지 말고 장모님 댁에서 같이 사는 건 어때? 그러면 우리가 가까이서 좀 보살필 수 있잖아. 어머, 정말? 원래 처가살이 하는 게 아니라고들 하던데. 나야 자기가 괜찮다 하면 땡큐지. 근데 정말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나도 솔직히 걱정돼서 발이 안 떨어지는데 자기야 오죽하겠어. 우리 장모님 댁에서 살면서 잘 챙겨드리자. 예비 남편이 그렇게 먼저 우리 엄마를 보살피자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해야겠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혹시 예비 시부모님이 이걸 안 좋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다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결혼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제 방을 신혼방으로 꾸몄어요. 엄마 집에서 신혼 생활을 하게 되니까 따로 전셋집을 구하거나 큰돈 들어갈 일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돈도 아끼고 여러모로 좋았어요. 그렇게 아낀 돈 덕분에 남편 차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타고 다닐 거니까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꿨고 신혼여행도 기간을 늘려서 더 좋은 곳으로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무사히 신혼여행도 다녀왔고요. 우리는 드디어 가족이 됐고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들만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안 좋은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구들이랑 술을 마신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새벽이 되어도 연락 한 통 없었고요. 톡을 읽지도 않더라고요. 저 그날 그 사람 걱정이 되어서 밤 꼴딱 새고 회사 출근을 했는데 엄청 꼬질한 모습으로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당신 도대체 어젯밤에 왜 연락이 안 된 거야? 어디서 잤어? 그리고 옷걸은 이게 뭐고? 미안해. 내가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는데 넌 떠보니까 길거리더라고. 내가 술김에 통장에 돈도 뽑았는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지갑도 없어졌어. 그래서 회사를 겨우겨우 왔어. 뭐라고? 당신 미쳤어? 뭔 술을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셔. 그리고 길거리에서 잤다고? 미쳤구나 정말. 남편이랑 연애할 땐 그렇게까지 술을 마시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런 주사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이래서 다들 사계절은 다 만나봐야 한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단돌이 하겠다고 결심했죠. 평일에는 친구 못 만나게 하고 퇴근도 일부러 같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야근한다고 하면서 저보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 집에 갔는데 그날 또 연락이 끊기고 외박을 한 거예요. 나중엔 출장 간다고도 했는데 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출장도 아니었어요. 그게 들통나고 나서 제가 이실직고 하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술이 너무 마시고 싶었는데 제가 허락을 안 해주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열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그땐 이혼이라고 딱 잘라서 말했어요.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제 입장은 생각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는 남편도 좀 조심하는 눈치였어요. 적어도 말도 없이 외박하는 일은 없었어요. 한편 엄마가 갑자기 큰 결심을 하셨어요. 어느 날 저랑 제 동생 그리고 남편을 앉혀두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 많이 아프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엄마가 멀쩡할 때 엄마 재산 너희한테 돌리려고 해. 아니야, 엄마.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 엄마 더 오래 살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가지고 계셔. 그래, 엄마. 재산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고 있어. 멀쩡할 때 줘야지. 너희도 잘 정리하고 처리하지. 나중에 하려면 정신도 없고 괜히 아쉬움만 남는 거야. 엄마 재산은 알고 있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이랑 지하철역 앞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2개야. 너희 어떻게 나눠서 가질래? 아, 그래?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나는 결혼도 안 할 거고 편한 집에서 살고 싶거든. 그래서 내가 아파트 받아도 돼? 언니는 어차피 엄마 모셔야 하니까 큰 집이 필요하고 애도 낳을 테니까 불로수익 생기는 다세대 건물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 그게 좋겠다. 근데 아파트가 더 싼 건 알고 있지? 너 나중에 딴소리 없기야. 딴소리 하면 내가 더 주면 되지. 아, 근데 엄마 우리한테 이렇게 미리 줘도 괜찮겠어? 하나도 안 아쉬워? 하나도 안 아쉬워. 솔직히 요즘은 집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 엄마는 그냥 이제 좀 쉬고 싶다. 앞으로 너희가 알아서 다 해. 조만간 명의 변경하고. 알았지? 그렇게 엄마랑 이야기하고 저희 신혼방으로 넘어왔는데요.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장모님이 재산 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이 우리 계획이 좀 차질 생기는 거 아니야? 저희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제가 일부러 남편한테 혼인신고는 좀 늦게 하자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둘 다 청약을 꿈꾸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중에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청약 통장 점수가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청약 넣는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신혼기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아이가 생기면 그때 혼인신고하자고 했었어요. 청약만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건물을 준다고 하시니까 그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었어요. 내가 받을까? 지금까지 해온 청약이 너무 아깝잖아. 우리가 그거 믿고 혼인신고도 미룬 건데 갑자기 재산을 받게 되면 청약 자격도 날아가고 그동안 쌓아온 점수도 다 소용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긴 하지. 근데 자식이 아니라 사위가 받아도 되나? 엄마한테 그럼 한번 물어볼게. 저도 솔직히 남편 말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명의를 남편 앞으로 해주는 건 어떠냐고 여쭤봤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자식한테 주는 증여가 아니라 사위한테 주는 거는 세금이 훨씬 많이 붙는다고요. 괜히 손해보지 말고 순리대로 하라고 하셔서 결국 제 이름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엄마한테 받는 척만 하고 나한테 넘기면 어때? 내가 계산해보니까 증여세 내는 것보다 청약돼서 집값 오르는 게 훨씬 이득이더라고. 지금은 청약이 우선이잖아.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럼 나도 한번 알아볼게. 지금 당장 처리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저도 따로 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한테 증여한 걸로 봐서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도 알아봤는데 우리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 그래서 그냥 넘기면 세금 폭탄 맞는 거야.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던가 아니면 세금 다 내고 넘기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방법이 없대. 그래? 그래도 나는 청약을 살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낫지 않아? 근데 그 세금이 너무 아깝잖아. 그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냥 주는 재산인데 그렇게 날리는 건 좀 그렇다.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럼 차라리 우리 혼인신고 하자. 그게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리고 혼인신고하면 신혼부부 특공도 넣을 수 있으니까 청약도 그대로 가져가고.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순리대로 가는 게 맞지. 이번 주에 시간 내서 혼인신고하러 가자. 결국 남편 말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혼인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그렇게 청약이니 명의니 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그 와중에 엄마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셨어요. 신호등을 건너다가 평소처럼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으셨던 거예요. 한적한 도로라 그런지 엄마가 쓰러져 계신 걸 미처 보지 못한 차가 그대로 지나쳐 버렸고 그 일로 엄마는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마음의 준비는커녕 현실감조차 안 들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혹시 엄마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 전에 재산을 우리한테 미리 넘겨주시려고 하셨던 걸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엄마한테 못해준 것만 자꾸 떠올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엄마가 대학병원으로 실려오셨던 터라 장례는 그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어요. 3일간의 장례를 마치고 발인을 하려고 발인장 쪽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관을 실은 버스를 타고 함께 가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장례식도 다 끝났으니 차를 빼야 한다며 자기는 자기 차를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의금이 제 손에 있었고 그걸 들고 버스에 타는 게 좀 그래서 남편 차에 넣어두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차장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남편은 차에 없었고 제가 스페어 키가 있어서 차 문을 열어 부의금을 조수석 서랍에 넣고 있는데 주차장 옆 건물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 목소리 그리고 여자 목소리도요. 여보,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지원이도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난리야. 혼인신고까지 하고 이게 뭐야? 그냥 얼른 빨리 다 끝내. 미안해. 근데 다 우리를 위해서인 거 알잖아. 거의 다 왔어. 장모님 건물만 뺏으면 바로 이혼할 테니까 당신은 우리 애만 잘 키우고 있어.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입을 틀어막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남편 옆에 있던 아이를 보는 순간 경악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충격이 밀려왔거든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는데 병원 환자복에 모자 마스크까지 쓰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어딘가 많이 아픈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뒤로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고 제 남편은 그 여자 손을 꼭 잡고 간절한 눈빛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황을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 여자 누구야? 이 아이는 누구고? 왜 여기서 몰래 만나고 있는 거야? 이봐요, 당신 누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네요. 애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전 이만 가볼게요. 그 여자는 눈에 띄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허겁지겁 아이를 데리고 병원 안으로 사라졌어요. 당신이 말해. 지금 당장 말해. 저 여자 누구야? 저 아이는 누구고? 솔직히 말 안 하면 내가 다 캐낼 거야? 아니, 그냥 아는 후배야. 후배 애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돼 있는데 내가 병원이라고 하니까 잠깐 내 얼굴 보러 온 거야. 훅 키고 있네. 내가 다 들었어. 저 여자가 분명히 당신한테 여보라고 했고 저 아이 아빠가 당신이라고 했어. 그리고 뭐? 우리 엄마 건물만 뺏으면 된다고 그러더라? 너 바람피니? 에이, 뭐라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이 뭘 잘못 들은 거겠지. 요즘 정신없으니까 헛소리 들린 거 아니야? 생사람 잡지 마. 제 말에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따지고 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은 엄마 발인 날이었으니까요. 남편한테 할 말이 많았지만 참고 또 참고 저는 발인장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를 발인하고 납골당에 안치한 후 마음이 너무 찜찜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타고 온 차를 그냥 몰고 바로 그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병원 안을 샅샅이 뒤졌죠. 아이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분명 입원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방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여자를 보고 저는 주저없이 병실로 들어가서 그녀를 불러냈어요. 간호사가 허용된 보호자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다고 해서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람들 시선들이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때 하고 싶은 말들을 했어요. 저기요. 지금부터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하세요. 저희 남편하고 무슨 사이죠? 무슨 사이인데 우리 남편한테 여보라고 하고 아이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 말해줄게요. 나 그 사람 본처예요. 우린 부부고요. 아까 본 애가 우리 사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 사람 본처인데? 그리고 저 결혼하기 전에 다 알아봤어요. 남편 거 가족관계 등록부 봤을 때 이혼 경력도 없고 깨끗했어. 헛소리 하지 마. 당연하죠. 제가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린 사실혼 관계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호적으론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 부부의 관계고 제가 먼저 저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본처예요. 아셨죠? 말도 안 돼. 그럼 저 인간이 본처가 있는데 왜 나랑 결혼했겠어? 내가 세컨이라면 혼인신고는 안 했겠지. 안 그래? 세컨이라 한 적 없는데요? 당신은 그죠? 그 여자가 슬쩍 말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제 이성이 딱 끊겼죠. 다 뭘 안다는 듯이 저 거만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야,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있는 것 같아? 머뭇거리지 말고 말 똑바로 해라. 네가 말하지 않아도 이판사판이 될 거니까. 그러자 갑자기 여자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마치 모든 죄를 인정한다는 듯이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자신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라고 주장했어요. 이유를 묻자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둘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청약을 노리고 있었대요. 혼인신고를 하면 점수에 불이익이 있으니 청약에 당첨되고 나서 신고하려는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고 아이가 태어난 후엔 더 이상 신고할 여유조차 없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라에서 의료비나 돌봄 지원 같은 혜택을 주긴 주는데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혼인신고를 해서 남편의 소득이 포함되면 기준을 초과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형식상 미혼모로 남고 남편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벌어 부양을 해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선택은 아이의 치료와 생존을 위한 절박한 결정이라 하더라고요. 자신도 떳떳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다고요. 그런데 그걸로도 택도 없었어.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점점 지쳐갔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난 거야. 뭐라고? 날 왜 만나? 내가 뭔 도움이 되는데? 당신 재산 많잖아.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흔들렸어. 미안해. 아, 나도 말렸어. 근데 너무 간절했어. 우리의 치료비가 한 달에 몇백씩 들어가는데 도저히 답이 없었거든. 결국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그 여자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나한테 일부러 접근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다 계산된 접근이었고 일부러 저한테 친절하게 굴고 제 가족에게까지 잘 보였던 것이었어요. 저랑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그만두려던 찰나 엄마가 재산을 나한테 물려준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기회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로채기 위해 결국 혼인신고까지 강하게 밀어붙였던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충격과 더불어 제 인생이 또 한 번 산산조각 나는 걸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뒤늦게 엄마의 납골당해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 온 남편이 들이닥쳤고 이 여자가 하는 말 모두 진실이냐고 하니깐 그 여자를 보며 다 말하면 어쩌냐고 그러대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맞다는 걸 확인한 셈이었죠. 그 순간은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눈물조차 안 나왔어요. 너무 미워서 너무 분해서 저는 참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고 온 힘을 다해 그 인간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너 이 새끼야 각오해? 날 가지고 사기친 거 나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어떻게 사람 감정 가지고 사기를 쳐? 내가 어떻게든 너 무너뜨릴 거야. 두고 봐. 너 인생 망가뜨려 줄 테니까. 그래 때려. 때리고 풀어. 정말 미안한데 나도 정말 절박해서 그런 생각까지 한 거야. 정말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진짜 내가 이렇게 빌게. 미안해. 미친놈아. 세상에 절박한 사람이 너 하나야? 다들 힘들어도 이렇게 남의 인생 쥐어뜯고 등쳐먹는 짓 안 해. 아무튼 너 각오해? 미안해. 정말로 돈이 궁해서 그랬어. 근데 나 미워해도 돼. 이 사람 미워해도 돼. 근데 아이만은 아니잖아. 아이만 살려줘라. 내가 진짜 우리 아이 살리려고 그랬던 거야. 그 인간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어요. 옆에 있던 그 여자도 같이 울고 제발 아이만은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 그 인간은 갑자기 무릎 꿇고 바닥에 엎드리더니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 여자도 옆에서 아이만 살려달라며 펑펑 울었고요. 그런데 그 광경이 너무 추잡해서 눈물은커녕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는 이를 악물고 병원을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와 남편 짐을 여행 가방에 처박고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문자까지 보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집에 오지 않았죠. 다음 날 회사에서 마주쳤어요. 모른 척 하려는데 말을 걸더군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가정적인 가장의 이미지로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나 원래 술 많이 마시고 사람 등쳐먹고 돈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 아니야. 결혼하고 외박했던 건 아이가 밤에 몇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길 때가 있어서 병원에 있어야 해서 내가 말없이 외박한 거였고, 돈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아이 수술비를 내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쇼를 했어. 미안해. 이런 말을 갑자기 나한테 왜 하는 거야? 몰라? 우린 끝났다고. 끝난 사이에 이런 말을 왜 해? 내가 얼마나 궁했으면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실행했을지 생각해 줘봐. 너한테 못할 짓 해서 미안해. 그래서 떠날게. 근데 부탁 좀 할게. 제발 법적 조치만 하지 말아주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그리고 네 원래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다는 것과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랑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그니까 감성팔이 그만해. 너도 네 엄마도 날 가져서 좋았잖아. 그만한 효도가 어딨냐. 그러면 된 거 아니야? 거기서 저도 눈이 뒤집혀 바로 변호사를 만났어요. 사실혼과 친자 존재를 숨기고 결혼 자체가 기만이었다는 점에서 혼인 취소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맡겼어요. 그 여자도 남편도 계속 전화하고 회사도 뒤집어졌죠. 전 이판사판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 다 불러서 그 인간 실체 다 퍼뜨렸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회사에 공표하니 다들 손가락질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메신저로 연락이 왔어요. 제가 회사들 멘토해주는 사이트에 제 멘토링 프로필을 올렸는데요. 그걸 보고 남편 전 회사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저랑 결혼했다는 헛소문 퍼뜨린다며 마녀사냥 그만하래요. 그래서 제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고 그쪽도 예전 결혼 사진을 보여주면서 상황을 공유했죠. 제가 어떻게 속았는지 설명하자 충격받더니 전 회사에도 진실을 퍼뜨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 중에 전 회사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이상해서 떠올려보니 이 인간이 결혼식 손님까지 역할 대행으로 불렀던 거였죠. 시부모님도 의심스러워서 확인해봤어요. 시부모님 전화번호가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요. 역할 대행 알바가 맞대요. 시부모님조차 알바였어요. 저는 완전히 속았던 거예요. 그저 저한테 잘해주던 모습 하나만 믿고 제 모든 걸 줬던 겁니다. 이런 인간과 단 하루도 더 같은 이름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서 바로 소송 걸고 끝까지 싸웠어요. 결국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위자료를 받고
혼인 무효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민도 했어요. 그 인간이랑 그 여자 사실혼 관계인 걸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신고할까 말까. 원래 미혼모 행세를 하면서 복지금을 수령하면 사실혼이 드러나는 순간 전액 환수에 형사 고발까지 당하잖아요. 아이는 살려야 하니까 차마 내가 직접 손대긴 망설여졌는데요. 제가 움직일 필요도 없었어요. 때마침 누군가가 그 년놈들을 주민센터에 신고한 거예요. 그 년놈들이 처음에는 제가 신고한 줄 알고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나중에 그 인간한테 들었어요. 그 년놈들이 사는 동네 통장님이 신고한 거였다고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죗값을 치르게 됐는데 특히 여자 쪽 책임이 크더라고요. 그렇겠죠. 자신을 미혼모라 속이고 나라 돈을 그렇게 받아갔는데 속인 건 여자니까요. 그 인간 그래도 회사에 붙어 있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스스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라는 곳이 아무리 일이 중심이어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은가 봐요. 다들 겉으론 모른 척하지만 속으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저랑 결혼했었던 그 인간이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서 이혼 소송 들어간 것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도, 그 여자가 아이까지 있다는 것도요. 제가 다 퍼뜨렸잖아요. 전 솔직히 제가 퍼뜨리지 않았어도 진실은 숨겨도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걸 빠르게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몇몇 사람들만 알았지만 금세 회사 전체에 퍼졌고요. 그 인간 복도만 지나가도 다들 조용해지고 사람들도 그런 쓰레기와는 어울리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인간 밥 먹을 사람도 곁에 한 명도 없는지 혼자 밥 먹으러 다니더라고요. 예전엔 사람들이 그래도 꽤 곁에 있었거든요. 그 인간이 사람들한테 기피 대상이 된 거겠죠. 회식도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도 어정쩡하게 받고 말도 섞기 싫어하니까 결국 혼자 따로 다니게 되더라고요. 겉으론 아무 일 없는 척하지만 말 그대로 은따. 아무도 대놓고 욕하진 않아도 누구 하나 같이 앉아 밥 먹으려 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사회적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3명만 모였다 하면 그놈 욕하길 바쁘던데요. 전 솔직히 고소하더라고요. 그 인간의 추락을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통쾌했어요. 그러다가 못 버티겠는지 또 이직을 하더라고요. 이번엔 차장 대우로 옮긴다고 대단한 기회라도 잡은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나갔어요. 회사 규모는 저희 회사보다는 작았지만 돈은 더 많이 준다면서 자기 입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늘 그랬듯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요. 한때는 저도 저 사람이 똑똑하고 야망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야망이 아니라 욕심이고 똑똑한 게 아니라 교활한 거였단 걸요. 그 사람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정작 아는 엉망이에요. 그게 문제죠. 사람을 기만하고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면서도 자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듯 행동해요. 결국 이직은 잘할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살면 어디서든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사람은 실력이 아니라 신뢰로 남는 건데 저렇게 남의 인생을 밟고 올라선 사람은 언젠가 다시 자기 발밑이 무너질 거예요. 그때 가서 또 누구 탓을 하려나 싶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욕할 필요도 증오할 에너지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에 스스로 덮이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일을 처리하면서도 계속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바로 그 인간들의 아이요. 그 아이는 제게 아무 잘못도 없었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인데 누구보다 연약한 존재였으니까요. 제가 저지른 일은 아니었지만 자꾸 마음이 쓰였어요.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떠오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아프더라고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더 그랬어요. 마스크에 모자,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히고 무슨 병인지, 지금은 괜찮은 건지, 병원은 계속 다니고 있는 건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 외면이 안 됐나 봐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가 입원해 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아이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원래 환자 상태는 보호자에게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병원 규칙이에요.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그런 부분은 잘 몰랐어요. 죄송해요. 사실은 아이가 너무 걱정돼서요. 그냥 정말 괜찮은지만 알고 싶었어요. 혹시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소동이 있었던 분 맞으시죠? 그 남자분이랑 여성분, 아이랑 함께 있던 그분 맞죠? 제가 그때 다 들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나 싶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소란스럽게 해서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아이가 걱정되시는 건 너무 이해돼요. 사실 원칙상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실까 봐 그냥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꼭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저만 알고 있을게요. 제 심정 헤아려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는 전에 수술받은 게 잘 돼서 엄청 회복하고 있어요. 수치들도 많이 안정됐고 컨디션도 많이 돌아왔어요. 이번 주 안에 퇴원할 예정이고요. 이후엔 정기검진만 받으면 될 거예요. 정말로 다행이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요. 정말 그 아이는 어떤 죄도 없는 존재니까요. 부디 그 부모들이 다시는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제발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아이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지금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보며 얼마나 가슴을 쳤을까요? 엄마도 아빠한테 당했었잖아요. 결혼 전에 애가 있는 걸 몰랐다고 해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바로 엄마를 배신하고 그 첫사랑을 택했던 사람이잖아요. 전 그날부터 아빠를 궁금해하지도 않고 찾을 생각도 안 했는데요. 아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천륜이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엄마보다 더한 일을 겪었고 엄마가 끝까지 피하려 했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되물림 받았을 거라 생각할까봐 너무 슬프더라고요. 넌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는데 정작 저는 그 말처럼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속상해요. 아빠 같은 인간이 더 없을 것 같았는데 더한 놈이 제 남편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할까봐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 제대로 복수를 해줬잖아요. 그 인간들 나라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쉽게 먹어보려다가 제대로 된통당한 거잖아요. 결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미혼모로 등록해서 아동 양육비와 의료비 같은 복지 혜택을 부정수급했어요. 그런데 이게 들통나면서 재판을 받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대요. 단순히 처벌만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부정하게 받은 돈은 전액 환수 조치됐고 거기에 더해 가상음까지 부과되었다고 해요. 나라 속이고 사람 속여서 돈 벌려고 했던 대가를 그리도 혹독하게 치르게 된 거죠. 결국엔 자신들의 욕심에 무너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통쾌했어요. 내 손으로 복수한 건 아니지만 이 사회의 정의가 그들을 대신해 혼내준 거잖아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잘못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다시금 느꼈죠.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 진짜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 가장 간절한 순간에 결국 자신의 과거가 발목을 잡게 되니까요. 그 인간들은 남을 속여 얻은 작은 이익 때문에 인생이 무너졌고 저는 끝까지 바르게 살려고 애쓴 덕분에 결국 정의가 제 편이 되어줬어요. 세상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진실은 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이걸 명심하시고 항시 바른 태도로 바른 행동을 하시길 바랄게요.